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웃으며 거리 두는 법. 지은이는 오수아. 회사원이자 인문 심리작가로 활동 중이다. 심리학을 전공했다. 인간의 본성에 큰 흥미를 느끼며 심리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2학년 때 3학년 과정을 수강하고 3학년 때 4학년 과정을 수강했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으나 사회적 유행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입사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부터 열등감으로 가득 찬 나르시시스트,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악질의 나르시시스트까지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났다. 처음에는 이들이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고 마음을 줬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상처를 받아 한국을 떠나기까지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전공을 살려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장애를 공부했다. 여러 심리학 도서, 논문 등을 읽으며 그들이 하는 행동,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블로그에 썼다. 이 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더 많은 사람이 3대 인격장애 중 하나인 나르시시스트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재빨리 그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도망치기란 쉽지 않다. 혹시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웃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마저도 어려워 그들과 싸워야 한다면 그들을 제압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일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다. 다만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나르시시스트 별거 아니다. MZ세대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 1호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와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마음이었다. 이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함께 3대 인격장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나르시시스트가 많다.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늘 자신이 중심이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과할 정도로 요구한다. 특권의식이 가득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깎아내린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유 없이 경로를 쏟아내며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냥 좀 괴팍한 사람이거나 성격이 유별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대체로 인간은 일정 부분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으로만 구성된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할 내면의 안정감이 약하다. 자존감이 낮다는 표현보다 자존감의 안정성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또한 자신의 무의식 속 수치심을 용인하지 못하고 그 수치심을 누군가 자극했을 때 견디는 인내력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내적 결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투사하여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투사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넘기는 것으로 일종의 방어기제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자기애적 경로를 분출한다. 자신이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해야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존감에 손상가는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자기애적 경로를 퍼붓는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어디가 문제라고 꼭 짚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듯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타인이 얼마나 괴로울지 등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들은 유아기적 미성숙한 단계에서 더 이상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상황에 맞게 말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사회화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지적 공감이 가능하다. 반면 타인의 상황, 아픔, 기쁨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지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로 나르시시스트를 설명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1차적 자기애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며 자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사랑과 관심을 자신에게 고정하는 2차적 자기애 상태에 머무른다. 자기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츠 코호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과대화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도 성장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거치며 적당한 크기로 자아상이 다듬어지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이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신과 교수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오토 프리드먼 컨버그에 따르면 건강한 정체성은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과 부정적인 정체성이 분화됐다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통합이 아닌 혼미를 경험한다고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과대화된 자아상을 떠받들기 위해 자신의 자아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한다. 결국 실제 자기상은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집착하는 과대화된 자아상만 남는다. 나르시시스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족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은 상대의 기분이나 욕구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에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하는지, 어떤 말로 기뻐해야 하는지 모른다. 다 함께 기뻐할 주제를 말해도 이들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고 어딘지 어색하고 차갑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주제에 반응할 수 없을 때 대화의 흐름을 자신의 이야기로 재빨리 바꾼다. 자신의 이야기로 바꿀 소재가 없을 때는 유사한 제3자의 사례를 말하며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는 들통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체가 까발려지면 이들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냉담한 얼굴로 돌변한다. 자기 말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거나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적으로 간주하고 분노한다. 정신분석가 오토 컨버그는 나르시시스트를 자아 과대성에 따라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했다. 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반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과대성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매력적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집단에 은밀하게 침투한다고 설명한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격성을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타깃으로 삼은 자에게 자신의 취약한 점을 먼저 공개한다. 누구라도 들으면 감정이 동요할 불우한 어린 시절, 직장 생활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며 상대가 연민을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감정적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미끼를 던진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먼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도 비밀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조른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과 무능감이 자극받으면 경로를 퍼붓는 반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부러 일하지 않기 등 수동적 공격을 더 자주 한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나친 희생과 필요 이상의 겸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건 역시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미끼가 되고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 중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많다. 이들은 소심하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익명으로 여과 없이 드러낸다. 2017년 쓰인 학술지 성격과 개인차에 따르면 정서적 공감 능력이 낮고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악성 댓글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당하는 사람 외에는 이들의 괴롭힘을 주변에서 쉽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보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 이런 경향은 특히 부부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이혼도 어렵다. 미묘한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를 증빙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다. 예를 들어 A는 나르시시스트인 배우자 B와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이다. B는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이혼하려는 A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한 B는 A 때문에 그동안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한결같이 A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판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A가 왜 B처럼 좋은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조직의 융화를 방해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황금 울타리를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조직 문화를 파괴한다. 실제로 미국 프로농구팀에 속한 선수들의 나르시시즘을 측정해 비교해 봤더니 나르시시즘 점수가 낮은 팀에 비해 높은 팀이 어시스트 횟수가 적고 팀 성적도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개인의 기량이 좋다고 해도 나르시시즘 점수가 높은 팀은 협력하지 못해 전체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다. 심리학자 마거릿 폴은 내면의 공허함에 대해 공허함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의 관심과 인정만을 갈구할 때 공허함은 커진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가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장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갈구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서적인 교감을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피상적 관계에 그친다. 나르시시스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피상적인 관계로 도피하기도 하지만 도박, 술, 성매매 등에도 쉽게 중독된다. 허약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고 더 센 자극을 찾는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려고 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무리에 있지 않아도 혼자서도 행복하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 판단한다. 인간관계도 내 편과 적, 사람도 서열이 높은 자와 낮은 자로 구분한다. 그들은 더 많은 인정과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사람들과 서열 싸움을 한다. 나르시시스트의 서열은 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조직, 연인은 물론 가족 관계에서도 서열을 매긴다. 나르시시스트가 조직 내에서 상위 직급인 경우 이들은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조직을 서열 체계로 운영하며 조직원 중 살아남을 사람과 버릴 사람을 꾸준히 가려낸다. 반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조직에서 높은 서열에 속하지 않을 경우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한다. 출근 시간이 9시인 직장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장도 아니면서 직원들에게 8시 30분까지 무조건 자리에 앉으라는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8시 30분까지 자리에 앉지 않는 이들을 괴롭힌다. 나르시시스트는 규칙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규칙을 생산하며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지배 욕구가 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지배 욕구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통제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통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옷차림을 통제하는 것이다. 치마가 무릎 위 몇 센티미터까지 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든다.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외투를 의자 뒤에 걸어 놓았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 뭐든지 자신의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권을 빼앗기도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일치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통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 자율성을 통제당하면 한 인간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결국 타인에게 의지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의 지배 욕구는 일종의 심리적 지배로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당한 희생양은 결국 자율성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바로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인정 욕구다. 상대가 인정 욕구를 버리면 나르시시스트는 공격할 무기가 사라진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면 인생을 사는 관점이 내가 아닌 타인의 관점이 돼버리기 쉽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도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나,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인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부정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를 현혹하고 세뇌하는 일종의 심리 조종인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잘하는 능력 중 하나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힘들고 어려우며 자신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애를 쓴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잘못을 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물어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 전에 제가 딱 한마디만 먼저 말할게요. 라며 대화의 맥을 끊고 본질을 벗어난 이슈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한다. 상대가 경청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궤변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 그럼 문제의 본질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나르시시스트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대화 중에 아니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니요, 제 이야기 먼저 들으세요. 아니요,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나르시시스트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일 때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침묵과 분노로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엄마와 말하지 않겠다며 투정 부리거나 자지러지게 울며 떼를 쓰는 것과 같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사용한다.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처벌이라고 한다. 일종의 심리 조종술로 수동 공격 중 하나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침묵으로 대응해 상대가 혼란함,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수동적 공격은 침묵과 투명인간 취급 외에도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기, 비아냥거리기, 화난 표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동적 공격으로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즐겁게 여긴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 패턴을 읽었다면 이들의 침묵을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무겁게 침묵하고 있어도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해하며 고립의 불안감을 느낀다. 나르시시스트는 소위 쌈딱 같은 면이 있다. 쌈딱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나는 나무로 만든 목개가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불편한 건 너의 감정이고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침묵하며 상황을 불편하게 해도 나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아.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한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서 정작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동한다.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한계가 없다. 자신이 비판받거나 혹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쌍한 척하기라는 심리 조종술을 사용한다. 왜곡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대가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상황에 피해자를 자처하며 상황을 전환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대로 둔다. 그럼 아마 그들은 몇 날 며칠이고 피해자인 채로 잠도 못 자고 화가 난 상태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겠다는 마음은 오히려 먹잇감을 주는 행동일 수 있다. 다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면 감정을 숨긴 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외부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더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멀리 도망가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사과했다고 해도 변할 것이란 기대감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선을 그으며 언제든 도망갈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 긍정적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타깃이 되기 쉽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들의 장점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며 이들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나르시시스트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싸우지 않기로 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행동에도 반응하지 않고 얽히지 않아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경계와 분리다. 경계 설정은 일종의 선긋기다. 선은 일직선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주위로 원을 그려야 한다. 내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럼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아마 자기 감정대로 상대를 대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자신을 밀어내면 불안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 경계를 설정했다면 경계선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울부짖어도 그대로 두어야 더 이상 감정이 오염되지 않는다. 경계를 설정했다면 이제 감정을 분리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계 설정과 동시에 감정을 분리할 수도 있다. 내가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높아 상대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공감 능력을 악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까지 공감해야 하는 건 아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지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났다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큰 기대는 아니더라도 응당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기대가 무의미하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람답게 행동해 주길 기대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기대감을 이용해 좀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에 빠져 자기 검열을 시작한다. 차라리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눈빛으로 보든 말든 그건 그의 사정이라고 마음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은 나르시시스트와 당신의 관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 이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무조건 이득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자기애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던 대상이 벗어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은 벗어나려는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벗어나려는 자 역시 포기하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모습만 어른이지 내면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감정 처리에 미숙하다. 어린아이라면 떼를 쓰거나 울면 부모가 교육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부모가 아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악성 나르시시스트 치료는 의사에게도 버거운 일이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이들은 치료를 쉽게 그만둔다는 보고가 있다. 하인즈 코옷의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화된 자기의 자기애적 욕구의 좌절을 경험한다. 욕구가 좌절되면 이들은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이 무력감은 이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을 드러나게 한다. 이들은 수치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경노, 완벽주의, 교만, 경멸, 권력과 통제 추구, 비판과 책망, 과한 친절함 등을 보인다. 내적 결함으로 인한 수치심을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도록 자기애적 경노라는 행동을 통해 방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자신의 무능감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다. 나르시시스트는 1대1 상황뿐만 아니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도 사사건건 분노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 우기기에 지친 상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과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패턴을 알게 되면 우선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 회사라면 공식 업무로만 대화하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혹은 잘못했다 등의 말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달래줬지만 이제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사건건 분노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힘을 가장 덜 들이면서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명 신경 끄기 기술인데 쉬운 것처럼 보여도 내공이 단단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 통제만 잘할 수 있다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나르시시스트를 좌절하게 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를 퍼붓고 싶겠지만 이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놓은 덫에 걸리고 만다. 마치 방에 전등을 끄듯이 나르시시스트를 향한 전등을 끈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끊어야 한다. 신경을 끈다는 건 나르시시스트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도 사실을 바로잡아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것, 신경조차 꺼버리는 것. 이 방법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 이 관계 정말 괜찮을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도망친 일은 언젠가 꼭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자꾸 불편하고 의심된다면 당신의 직감이 맞다. 당신의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를 둔 사람의 인간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배우자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모두 나르시시스트였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며 자신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 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도 제3자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희생이란 이름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이 되길 자초한다. 이들은 지나치게 희생적인 모습을 감당하며 선택 후 지지 편향의 모습을 보인다. 선택 후 지지 편향이란 어떤 선택을 내린 후에 선택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근거들을 대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은 자신의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이유를 대며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들은 출구가 바로 눈앞에 보여도 애써 외면하고 그 출구를 보지 않는다. 가장 안타까운 건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무조건 다 내 탓입니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싸움의 달인이다. 누구와 말싸움에도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정말 그럴까?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워드 샐러드 같다. 워드 샐러드는 샐러드에 상추, 토마토 등 여러 채소가 버무려진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의 말도 여러 단어가 버무려져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화제를 돌리는지 알 수가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어와 사고 능력이 높지 않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해석하고 혼자 오해하며 말을 돌리거나 잘 우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에 논리가 없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말싸움 달인의 비법이다. 어쩌다 나르시시스트와 언쟁하는 중이라면 몸만 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우기며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말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아무리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며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지적해도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우긴다. 필사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우기기, 협박 등은 불안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한 일종의 가면술이다. 나르시시스트와 말로 싸운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말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면 된다. 이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채서 전혀 다른 상황을 끌고 들어오는데 유능하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지 않고 방어하는 방법과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오는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다행히 이 방법은
감정 통제만 잘한다면 어렵지 않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는 늘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로 시작하여 남 탓부터 과거의 이야기까지 끌고 온다. 대화의 주도권을 뺏는 것이 시급하다.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주제는 A입니다. 제가 회의 일정이 있어서 A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나르시시스트 씨가 그렇게 행동한 게 맞습니까?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말을 더 들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예의를 갖추어 다시 묻는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나르시시스트 씨가 그렇게 행동하신 게 맞으십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의 주제는 A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에 절대 공감하거나 경청하지 않는다. 예의는 바르지만 건조한 태도로 일관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짓말은 일상이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피해망상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조차 거짓말한다. 처음에는 이들의 거짓말에 놀라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짓말이 또 하나의 능통한 언어라는 것을 알면 이들의 거짓말에 놀랄 이유가 없다. 이들의 말은 반이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횡설수설한 워드 샐러드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을 들키면 어떻게 반응할까? 다시 거짓말한다.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계속해서 상대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고 늘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나르시시스트 전문가 라마니 더바슐러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짓말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일해야 한다면 관계된 것들을 모두 기록에 남긴다. 다른 이들에게는 말로 끝날 일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이미 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안도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남긴다. 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의 몇 배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사사건건 팩트체크를 하며 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 메일, 메신저, 음성녹음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 큰 효과가 있다. 결국 훗날 자신을 지켜줄 것은 증거들밖에 없다. 어차피 이들은 변호사,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에 증거 수집만이 우리에게 보험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행동을 돌아볼 자기 반성 능력이 없기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자신은 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증거를 대면 경노하며 공격한다. 정신과 의사들 역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런 표현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보다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자신의 존재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없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마음이 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제가 왜 아무것도 아니죠?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냉담하면서도 확실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 그들로부터 거리 두는 방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버렸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들이 스토커처럼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감사해야 한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실시한 심리학 실험이 있다. 인간의 복종에 관한 실험으로 피실험자 일부를 선생님 역할로 두고 퀴즈를 마치지 못한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이었다. 전기 충격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최고 강도의 전기 충격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학생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모두 배우였으며 전기 충격 장치도 모두 가짜였다. 처음에 선생님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들은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며 불편해했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밀그램은 계속하라고 지시하거나 실험을 중단했는데 이 지시가 특별한 협박도 아닌 단순히 계속하라, 전기 충격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책임은 모두 연구원이 지겠다 라는 말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밀그램의 지시를 따랐고 나중에는 피실험자의 65%가 최고 강도의 전기 충격을 학생들에게 가했다. 피실험자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명령에 복종했다. 자신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던다고 느끼는 대리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다.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 책임이 없다며 무죄라고 외쳤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구를 괴롭혀도 된다는 권한을 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세상에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를 당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아픔을 절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이 한 발짝만 용기 내어 나가면 도와줄 사람이 많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이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꿈쩍하지 않고 웃으며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허상의 인물인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두려워한다. 가족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만 봐주자 혹은 이번만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장애는 변한 척하는 것뿐이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다면 인연을 끊는 것이 가장 좋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일은 벼랑 끝에 선 것 같다. 감정 소모만 하다가 지치는 참 허무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기사랑의 실현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을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진짜 무서운 동물은 평상시엔 어수룩하게 어슬렁거리며 마치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싶게 걷다가도 타깃이 생기면 갑자기 추진력을 내며 공격한다. 호랑이가 그렇다. 반면 힘이 약하고 작은 동물들은 매 순간 예민하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도 휘둘리지 않는 내가 돼야 한다. 그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다 보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에게 웃으며 거리두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나르시시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병적인 자기애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경향이 지나치거나 혹은 병적으로 변질돼서 자기만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병리적 증상을 보일 때 우리는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병적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기심의 극대화에 가까운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기형적 자기 편의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 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4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25명이 모이면 평균적으로 그 중에 1명이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체감적 분석과도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땐 한 반에 학생이 보통 6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인원이 모이면 꼭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이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우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러한 성향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매너의 그늘 속에 그러한 병적 성향이 감춰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겪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몇 년 정도는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이 책의 저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당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것이 저자의 요청입니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묘사하기 힘든 그들의 세부적인 행동 특성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살면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병리적인 인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책의 저자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들 세 부류는 묘하게 공통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경시의 마인드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은 마치 소나 돼지나 책상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축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이나 물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소중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과 사고가 원시인 수준으로 열등하다는 뜻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마디로 말해 건강한 인격 발달이 현저하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사고력과 극단적인 이기심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런 병리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타협도 하지 말고 전염병 피하듯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장애자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제가 볼 때 보통 그들의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가 그런 경우에는 자식의 피해가 막대하죠. 저도 그런 자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 가장 좋은 해피엔딩은 의절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엔딩은 누구 하나가 죽는 것이었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풍기는 구린내와 인간들이 풍기는 구수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책 저자의 주장입니다. 구린내가 풍기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삶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격 장애자들의 피해자분들께서, 특히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루 널리 알아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대책은 혼자 숲속을 걸어가다 마주친 늑대에 대한 해법과 비슷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